언젠가 한 국제경제 포럼에서 한 연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한 걸까요? 아니면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걸까요? 그 질문에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땅은 좁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 만들어낸 건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지금 국가의 전략이 되고 세계 안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다. 그 사람이 만든 정밀함, 그 사람이 지켜낸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 그게 바로 기술보다 더 큰 기술이었죠. 하버드 포럼 이후 많은 외신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을 만든 건 공장도 아니었고 기계를 돌린 것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손끝이었고 누군가의 밤샘이었고 누군가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 세계 회의장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했지만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했지만 절대 가벼운 기술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강한 나라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증명해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진짜 자원은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손안에 있었다라고요. 바로 그날 미국의 안보 전략이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단 하나의 변수 앞에서 무너졌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심지어 미국 자신조차도 그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하버드 국제안보 포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전략가들과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었죠. 그날 단 한 문장이 발표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미국이 왜 갑자기 그 정책을 철회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포럼 초반 미국 대표단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동맹을 존중하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서 한국에게도 균형 있는 협조를 요구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국 반도체에 고유리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선 조용한 경고가 오갔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의 전략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미국 국방기술전략자문위원이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한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는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 대부분이 단 하나의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칩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처음엔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슬라이드가 띄워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전략무기 38종, 한국 반도체에 직접 의존, EUV 기반 초미세 공정 점유율 한국 63.7%, 대체 가능한 기술 보유국 없음, 숫자와 사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 순간 하버드 교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한국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현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죠. 포럼이 끝난 뒤 미국 대표단은 어딘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기자들은 그 속에서 변화를 감지했죠.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은 나뉘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산업적 독립 없이는 안보도 없다.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은 리스크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오랜 자존심이 담긴 생각이기도 했죠.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의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기술 생존이다라는 걸요. 2025년 미국 국방부 기술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EUV 기반 초미세 반도체는 미국 단독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국 외 대안은 존재하지 않음. 이건 그냥 기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국방부가 백악관에 보내는 정책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례가 있었죠.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진행된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됐던 이유는 한국산 부품의 일시적인 공급 중단 때문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이 도착하지 않자 전체 일정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미국 내부에서 크게 의자됐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가진 나라를 보조자로 둘 수 없다. 그 기술 없이는 시작도 못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버드의 줄리아 와이먼 교수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저 준비한 데이터 하나를 보여줬죠. 한국 반도체 1개월 공급 중단 시 미국 전략무기 지원율 28.3% 증가. 슬라이드는 조용했지만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시급한 건 기술이라는 사실을요. 하버드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 대표단에 직접 면담을 요청한 거죠. 그들이 꺼낸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주 미국 방산기업 두 곳이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해외 전략 파트너국 중 한국을 최우선 고려 중이라는 이례적인 발표를 내놓았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보고서엔 한국 부품 기반 무기 조달 계획이 명시되었죠.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술에 대해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일본이 며칠 뒤 전략 보고서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공급 중단은 동북아 방위 전략에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음. 한국과의 기술 외교 강화 필요. 그리고 하버드 국제경제학 교수 레베카 스톤은 이 변화의 흐름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전쟁은 동맹으로 시작하지만 기술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승자는 한국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한쪽에선 천천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기술은 조용히 진실을 증명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조용한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죠.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무기가 많은 나라가 전쟁을 이긴다고요. 탱크, 전투기, 미사일 같은 철과 화약이 국가의 힘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을 흔드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 그 이름은 바로 기술이었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안보 포럼 이후 국제안보회의에서 발표된 한 문장이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을 바꿨죠. 우리가 만든 무기는 지금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전략의 전제가 된 겁니다. 그 말을 한 건 미국 전략기획실 책임자인 샤론 루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어서 꺼낸 자료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죠. 스텔스 전투기 F-35 안에는 한국에서 만든 초소형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기동성과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는 한국산 제어 모듈이 들어갑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방어망이 오차없이 작동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MQ-9 리퍼 드론. 이 드론이 정확하게 목표를 추적하고 자율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칩셋 역시 한국 기업이 세계 공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일부는 삼성에서 만든 보안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설계됐고요.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던 무기들, 그 토대는 한국 기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첫째는 기술의 깊이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이 EUV 극자외선 노광 공정을 실전 배치한 국가입니다. 이 공정의 불량률을 0.3%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도 전 세계에 단 하나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둘째는 대응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2023년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TSMC가 반도체 생산을 멈췄을 때 한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을 재조정했고 미국 방산업체 3곳의 납품 공백을 막아냈습니다. 그 빠른 판단과 실행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동맹을 움직이는 신뢰 그 자체였죠. 셋째는 조용한 안정성입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군사계약에서 납기 문제나 보안 사고가 없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NATO 내부에서도 최고 수준 신뢰국으로 미국, 독일과 함께 단 3나라만 등재돼 있죠. 이쯤 되자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하버드 군사전략 교수였던 칼 파슨스 박사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안보는 총보다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총을 가진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미국 대표단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포럼 초반에 보였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무게감이 얼굴에 담겨 있었죠. 그들이 발표를 준비하던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참석한 고위 관계자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요.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전 세계 안보 전략의 축을 흔든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죠.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산업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이 말한 심장이라는 단어. 그건 단지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의 세계가 한국 없이는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을 말하던 사람들이 기술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기술은 조용히 한국에서 왔다.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례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의 전략기술 보안협정을 기존 3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 없이는 자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은 거였어요. 게다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포럼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특별 예산 배정을 곧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쥐고 있던 관세 카드 대신 현실을 택한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미국 스스로가 증명한 거였죠. 그 순간 하버드 국제정치학과의 존 헨리 교수가 회의장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만든 기술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그저 손을 모으고 말았죠. 그날 회의장엔 아무런 환호도 큰 제스처도 없었어요. 대신 남은 건 긴 침묵이었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언론에선 공급망 안정화라는 말만 반복됐지만 그 속엔 더 깊은 고민과 결단이 숨어 있었죠.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은 철회됐고 군사 협력 조항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관리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엔 기술을 지켜보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함께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된 겁니다. 국가 안보라는 건 결국 총, 전차, 전투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갈리죠.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야 그 기반을 보게 된 거예요. 작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한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조용한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 그에 대한 답은 한국 대표단이 마지막 회의에서 남긴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우리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을 만드는 손, 그리고 그 기술을 신뢰받을 만큼 지켜온 시간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원입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외신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로 세상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기술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특별한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과장도 정치적 압박도 없었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기술을 다듬고 신뢰를 쌓아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힘이 되어 자원 강국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있죠. 지금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안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그 기술력과 신뢰는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결국 세계는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국경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신뢰였구나라고요. 세상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한 거지? 누군가는 말하죠. 한국은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지하에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작은 나라의 기술이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든 방식에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작은 실험실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실패를 반복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0.0001의 오차를 붙잡기 위해 수많은 밤을 버텨야 했죠. 그 과정을 견딘 건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손끝. 기술은 손이 만든다는 말이 그때부터 한국 안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됐죠. 그리고 그 손을 키운 건 교육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교육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던 나라. R&D에 투입한 비용이 국방비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나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키워낸 나라다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산업으로 보지 않았고 미래를 여는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철학은 학생들의 밤샘 연구실에서 작은 중소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의 전투기와 미사일, 사이버 방어 시스템, 우주기술 속에 한국의 손끝이 들어가게 된 거죠. 누군가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국은 그 질문에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를 보여줍니다. 기술로, 정확도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뢰로 한국의 기술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흔들리지 않도록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따라오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기술은 잘 만든다지만 리더는 아니라는 이야기들. 유럽의 한 언론은 아예 이렇게 썼죠. 한국은 생산 공장이긴 해도 기술의 방향을 주도할 위치는 아니다. 그 말이 나올 때 한국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실험실로 돌아가 또 하루를 버텼고 실패한 회로를 다시 붙잡았고 결국엔 그 결과로 대답했죠. 그리고 지금 그 언론은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 만든 기술을 기준으로 우리의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다. 완전한 반전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한국 반도체에 대해 대체는 가능하다면서 수출 규제까지 단행했었죠. 그 결과는 한국이 더 독립적인 기술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일본은 조용히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죠. 한국 기술은 통제가 아니라 공동보호의 대상이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관세를 말했지만 결국 국방부가 먼저 한국 없이는 시스템이 멈춘다는 걸 인정했어요.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겪고 있다. 이건 비판도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이었죠. 그 와중에 한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잘못 봤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겨냥해서 무언가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데이터를 보여주고 결과를 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했죠. 그 모습은 조용했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그 조용함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술은 있었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나라를 우리가 너무 늦게 봤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이런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은 주로 뒷부분에 배정됐습니다. 협력국이라는 명분으로 불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강대국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기술 동향이나 생산 능력 같은 걸 설명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략기술 포럼. 이 회의의 첫 번째 세션 제목은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급국에서 결정국으로. 그리고 한국 대표가 입장하자 처음으로 회의장 전체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기대를 담은 박수였어요. 한국 대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단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말에 청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다른 국가들이 먼저 발언하고 그걸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했겠지만 이제는 한국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국가들이 그 방향에 맞춰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이날 회의에서 자국 내 방산 공급망을 한국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한국의 기술력을 참고하는 걸 넘어서 한국의 판단을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었어요. 리더십을 공유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실제 회의 방식에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데이터를 제시하면 다른 나라들이 평가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한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국은 이 기술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즉, 보고하는 나라에서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한 유럽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한국을 보고 전략 파트너가 아닌 전략 리더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한국 대표단이 남긴 말은 아주 짧고 조용했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누군가는 먼저 책임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됐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잘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나라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국제경제 포럼에서 한 연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강한 걸까요? 아니면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걸까요? 그 질문에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을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땅은 좁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 만들어낸 건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지금 국가의 전략이 되고 세계 안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다. 그 사람이 만든 정밀함, 그 사람이 지켜낸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 그게 바로 기술보다 더 큰 기술이었죠. 하버드 포럼 이후 많은 외신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을 만든 건 공장도 아니었고 기계를 돌린 것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손끝이었고 누군가의 밤샘이었고 누군가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 세계 회의장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했지만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조용했지만 절대 가벼운 기술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강한 나라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증명해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진짜 자원은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손안에 있었다라고요.